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0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형식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은, 자, 정형식 정원 이름 문제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평면기하학식, 노단식, 중정식을 우리는 정형식 정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유임천식 같은 것은 우리는 자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걸 겁니다. 요 세 가지는 평면기하학식, 노단식, 중정식은 정형식 정원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다음 2번. 식물 재료의 특성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식물 재료는 가변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지금 답이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식물 재료는 변합니다. 식물이 자라고 뭐 실록이 우거지건 낙엽이 지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불변성이라는 것은 불변성과 가공성이라는 것은 인공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재료는 생명 활동을 하고 자연성을 지니고 있고 연속성이 있으며 다양하고 조화성을 가지는 게 식물 재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우리나라 후원 양식의 정원수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보다는 신선 사상이나 음양오행이나 이런 유교의 사상, 풍수지리설 이런 게 많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는 아무래도 정토 사상, 일본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조선시대 정자의 평면 유형은 유실형과 무실형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정자는 방이 있거나 없거나 반반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유실형, 없으면 무실형인데 유실형 중에서도 이 정자가 중심에 있느냐, 한쪽으로 치우쳐 있냐, 나눠져 있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배면형으로 나누는데 이 1번, 2번, 4번의 경우 지금 보시면 담양 소상원에 있는 광풍각하고 전남 화순에 있는 임대정하고 전남 보길도에 있는 세연정은 그 정자의 방이 중심에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그걸 중심형이라고 얘기하고 거연정 같은 경우는 배 뒤쪽에, 그러니까 뒤쪽에 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네 가지가 다 유실형이에요. 그런데 요 하나만 배명형이라는 거, 요거의 다른 점입니다. 자, 5번. 노외 주차장, 그러니까 밖에 야외에 있는 주차장의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동차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곡선형으로 해야 되고, 해당 출구로부터 2m가 후퇴한 곳이어야 되고,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이어야 되고,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뭘 해야 되고,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1.1 2.1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답은 2번인데요. 2번 보시면 노외 주차장의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곳으로 45도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2018년 현행법으로부터 나타났고,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2.3m 정도 높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m로부터 중심선상으로 이런 높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달달 외워라, 이거에 시간을 투자하라 말씀 안 드립니다. 한 번은 읽어보시되 이걸 달달 외울 것까지는 없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우리나라 고유의 공원을 대표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정원은, 자, 창덕궁 후원은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왕만을 위한 정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존이 그 가치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창덕궁 후원은 다른 데도 다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창덕궁 후원이 다른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정원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화단의 초야루를 엷은 색에서 점점 짙은 색으로 점점점 점층미죠. 이거 저번에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자, 8번. 센트럴파크 우리 조경에서 센트럴파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옴스테이드와 보우가 그린스워드 안으로 공모전을 내서 했고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고 장방형 길쭉하게 슈퍼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이고 본격적인 공공정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르 꼬르비제라는 사람은 우리 휴먼 스케일 아마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휴먼 스케일을 건축에 적용시킨 사람이에요.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답은 1번 르 꼬르비제가 아니고 옴스테드가 설계했다. 9번. 조경 제도용품 중 곡선자라고 하여 각종 반지름의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뭐 말 그대로 원호를 그릴 때니까 원호자죠. 운영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 운자를 쓴 겁니다. 구름 모양. 삼각자는 우리 각도를 줄 때, T자는 수평을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10번. 사저루 사군자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군자는 매난국죽. 사저루는 난을 빼고 거기에 소나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사군자 사저루 반드시 다르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난초. 사저루에는 난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1번. 주변 지역의 경관과 비교할 때 지배적이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표적인 역할.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탁 눈에 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죠. 요즘 뭐 이 지역의 랜드마크 해가지고 아파트든 공원이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랜드마크, 경관의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12번. 조선시대 경승지에 세운 누각들 중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것은, 자, 이 문제도 앞서 문제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조선 수원 화성에 있는 정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정자가 요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에 반해 얘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방화수류정. 13번. 하모니, 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모양이나 색깔 등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실은 똑같지 않은 것끼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조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어울리게 잘 지낸다. 이게 조화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화롭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똑같다면 그건 통일성이죠. 그쵸? 그래서 1번은 리듬을 설명한 거, 3번은 강조를 설명한 거, 4번은 대칭을 설명한 겁니다. 각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단독주택 정원에서 일반적으로 장독대나 쓰레기통,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는 작업들이라고 얘기하죠. 뒷뜰, 후정에는 거의 우리가 식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뜰, 주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시설물이 벤치나 탁자, 파고라 정자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고요. 앞뜰, 이건 전정인데 이제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차고나 입구, 그 다음에 들어가는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5번. 세계 3속성에 관한 설명. 자, 일단 세계 3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색상 중에 빛이 반사이로 높은 쪽이 밝은 색이다. 우리가 밝은 색이 가벼워 보이고 퍼져 보이는 이유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 가을에 그윽한 향기를 가진 등황색의, 자, 가을에 피는 꽃. 자, 일단 요 두 개가 제일 유력합니다. 일단은 남청과 생강나무는 봄에, 여기는 이제 초여름에 피는 건데, 가을에 피는 게 일단 금목소하고 팔손인데요. 사실 팔손이 나무의 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뿔더러 등황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흰색이에요. 그리고 금목서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샤넬 넘버 5의 그
향수 원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랑 뭐 서향이라든지 이런 자스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향수의 원료가 되는 거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해요. 멀리 간다고 해서 금목소를 우리가 만리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번. 석재를 형상에 따라 구분할 때 견칫돌에 대한 설명. 견칫돌 얘기는 계속 나와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전면은 정사각에 가깝고 뒷길이 접촉면, 뒷면 등에 규격화된, 그리고 뒷길이가 길고 뒷면이 좁은 이런 것을 우리는 견칫돌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어디다 쓴다고 그랬죠? 석축 옹벽에 많이 사용하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번. 음수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유지관리상 배수는 수직 배수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자, 수직 배수관 안 하죠. 우리 세면대 잘 생각해 보세요. 세면대 밑에 보면은 요게 일자로 돼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왜? 역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수대는 우리 물 마시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식수대예요. 자, 여러분은 식수대를 조경에서는 식수, 나무를 심는 곳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물은요, 그게 음수대예요. 이거는 식재하는 곳이고요. 이거는 물, 음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반드시 이걸 딱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문제에 식수대를 설치하셔야 했는데 음수대 설치하시는 분 많으세요. 도면 그릴 때. 반드시 음수대는 물, 식재는 식수대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쨌든 유지관리를 위해서 U자형으로, 역류 방지를 위해서 U자형으로 배수관을 설치한다. 19번. 투명도가 높음으로 유기유리라는 명칭이 있고, 칸막이, 채광 이런 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뭘까요? 아크릴이죠. 우리 그래서 왜 수조 뭐 이런 것도 우리 되도록이면 아크릴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특징, 계속 나오는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콘크리트의 흡수성, 투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수용 혼화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염화칼슘, 지방산, 실리카 불말 뭐 이런 거는 아마 방수 소재로 아까 앞서 문제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아닌 것이 비소였는데 여기서는 탄산소다입니다. 탄산소다는 유리나 비누, 종이, 염색 등을 중화제로 사용하는 거지 이 방수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21번. 정원수는 개화 생리에 따라 당년에 자란 가지에서 꼽히는 수종, 2년생 가지에서 꼽히는 수종, 3년생 가지에서 꼽히는 수종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중 2년생 가지에서 꼽히는 수종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답은 3번 살구나무입니다. 장미, 무궁화는 당년가지, 명자나무는 3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거는 뭐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음 22번. 다음 합판의 제조 방법 중 목재의 이용효율이 높고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것은 로타리 베니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베니어 합판이라고 얘기하죠. 베니어 합판을 우리 베니어라고 하는데 그게 로타리로 하냐, 슬라이스로 하냐, 소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합판을 우리는 자, 1번 보세요. 1번은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 돌려깎기 해갖고 하는 게 로타리 베니어고요. 슬라이스 베니어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슬라이스. 소드는 띠톱으로 얇게 쪼개서 단면을 만든 거, 플라이우드는 베니어 판을 여러 겹 붙인 합판을 플라이우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판의 명칭들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다. 우리 로타리 베니어로 쓰는 거였어요. 합판이. 이제까지 모르셨을 겁니다. 그 명칭을 베니어 합판 하는데 로타리 베니어 합판이다. 23번. 우리나라 들잔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들잔디는 난지형 잔디입니다. 난지형 잔디고요.
난지형 잔디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강해요. 건조에도 강하고. 왜냐면 SR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경, 지하경 모두 발달한 타입이기 때문에 건조에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잔디, 들잔디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출도 합니다. 멕시코나 이런 남미 쪽 더운 지방 있죠. 이런 데는 오히려 서양 잔디보다 우리나라 들잔디를 더 쳐줘요. 그래서 더위와 건조에 약한 거는 서양 잔디의 특징입니다. 자, 24번. 담금질을 한 강에 인성을 주기 위해 변태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에서 가열한 다음 다시 냉각시키는 이런 조작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 명칭입니다. 명칭. 자, 풀림, 사출, 불림, 뜨임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공정의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우리 뭐 풀림은 노안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 사출은 우리 이렇게 딱 찍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림은 공기 중에 서서히 냉각시키는 거고, 뜨임질은 공기 중에 담금질. 우리 담금질은 아실 거예요. 우리 담금질. 우리 왜 대장간 얘기 나오면 뜨거운 불에 있던 거를 찬물에 칙 해갖고 막 두드리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뜨임질을 우리는 담금질을 많이 보셔가지고 공정에 하면 담금질 얘기는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 그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심근성 수종. 심근입니다. 심근. 심근성 수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심근성 수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 현사시나무입니다. 현사시나무는 청근성이에요. 청근성 수종의 대표적인 게 자작나무입니다. 포플러류와 자작나무가 보통 청근성 수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흰말채나무 이거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자, 흰말채 나무는 꽃과 열매가 흰색이라서 흰말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27번. 미장재료 중 혼화재료가 아닌 것은, 미장재료 중 혼화재료가 아닌 것은, 자, 미장재료에 섞어서 쓰는 게 아닌 것은 물어본 겁니다. 미장재료라는 게 매끈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본데, 일단 방청은 뭐냐면 이거예요. 녹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장재료하고 상관이 없다. 자, 다음 28번. 목재의 강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재의 강도는 휭 강도는 전당 강도보다 크고 비중이 크면 강도도 커집니다. 목재 외력은 섬유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 4번 보시면 섬유 포화점에서 점검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 강도는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함수율이 감소되면 강도는 올라가고 인성은 부들부들한 게 이제 물른 게 감소가 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목재의 강도, 목재에 관한 이야기는 문제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29번.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했을 때 고로 시멘트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로 시멘트는 용광로 찌꺼기, 철 찌꺼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튼튼해지겠죠. 하지만 굳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기 보시면 말 그대로 장기 강도가 큰데 앞에 초기 강도가 크다고 했죠. 요게 잘못된 겁니다. 내열성 좋고 수밀성이 굉장히 좋아요. 수밀성 좋고 해수에 대한 염분에 대한 화학성이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하열이 적어서 매스 콘크리트, 덩어리 콘크리트 만드는데 적합한 게 고로 시멘트다. 요것도 한 번 더 어디에 많이 쓰는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다라는 거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혼합 시멘트 얘기가 늘 나와요. 자, 다음은 30번. 인공폭포나 인공동굴의 재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량 소재, 경량이라 그랬어요. 가볍다. 우리가 인공재료 중에 가장 가벼운 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중에 뭐냐 이겁니다. FRP죠, 뭐. 자, 일단 레드우드 목재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강철이잖아요. 가벼운 건 아니에요. 폴리에틸렌은
이런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플라스틱 구조제 혹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라고 해서 미끄럼 슬라이더나 화분, 벤치, 유리 섬유 강화, 이거 뭐, 그 다음에 인공 폭포라든지, 인공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게 FRP입니다. 자, 다음 31번.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 우리 그 잔골재인 모래와 굵은 골재인 자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입도가 좋으려면 잔 것과 굵은 것이 섞인 것이 좋다 그랬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당연히 섞여 있지 않아야죠. 유해물질 없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형태는 매끈하고 매끈까지는 괜찮은데 둥근 모양이 좋습니다.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이 좋다 그랬어요. 길쭉한 거, 세장한 거, 길쭉하다는 얘기죠. 길쭉한 거 좋지 않습니다. 둥근 모양이 좋습니다. 자, 32번. 줄기 색채가 백색 계열. 자, 보시면 여기 모가나무나 노각나무 같은 경우는 누렇게 얼룩덜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작나무가 수피가 하얗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숲이 그래서 곰솔 해송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한 거는 흰색 숲이니까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벽돌 쌓기 방법 중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것은 영국식 쌓기가 제일 튼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네덜란드식 쌓기를 한다 그랬어요. 마구리 쌓기 끝에 2호 토막, 마구리 쌓기 끝에 7호 토막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이마구리는 프랑스, 길이 5단 미국식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계속 나오죠. 자, 다음 34번. 차폐식재로 사용하기 가장 부적합한 것은? 차폐식재는 지엽이 치밀하고 지하고가 낮은 수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려지니까요. 그 다음에 되도록 상록수여야죠. 낙엽 쓰면은 가을 겨울에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록수인 것이 좋아서 서양측백이나 이런 나무들이 차폐식재에 사용되는 수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수나무는 낙엽한류 교목이기 때문에 차폐식재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5번. 점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습윤 상태에서는 가소성을 가지고 고온으로 구우면 경화되지만 다시 순분 상태로 만들면 가소성을 갖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점토로 도자기를 구웠어요. 자, 그래서 가소성을 가져서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물을 부어갖고 습윤 상태로 만들면 걔가 가소성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걔를 도자기를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데 물 부어서 다시 또 만들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온으로 구우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소성을 잃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만 잘 읽어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36번. 비중이 1.15인 유제가 있습니다. 50%래요. 그 다음에 비중이 있고요.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100ml로 0.05%로 제조를 한대요. 그때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계산 방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 100ml에 살포액이 0.05%고 얘가 갖고 있는 게 50%래요. 그런데 얘를 1로 빼줘야 돼요. 이게 왜 1을 빼줘야 되냐면 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1을 빼주는 겁니다.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약의 비중 1.1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식인데. 공식이니까 외워야죠. 뭐. 자, 다음 37번.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켠은 길이 쌓기, 길이켜의 모서리의 끝에 7호 토막. 앞서 했던 겁니다. 네덜란드 쌓기.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자, 38번. 중앙에 큰 암거, 좌우에 작은 암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 어골형이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그림으로, 글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지금 계속 제가 앞에 있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뒤로 문제를 갈수록 중복되는 건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앞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39번. 상해의 피해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이 서리상자입니다. 서리의 피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교차가 심한 남쪽 경사면은 북쪽 경사면이 더 심하다? 아니죠. 반대로 북쪽 경사면보다 남쪽 경사면이 피해가 더 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남쪽이 더 피해가 심하냐면 남쪽은 일교차가 커요. 왜 크냐? 낮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기온이 확 올라가요. 해가 지고 나면 또 뚝 떨어져요. 그늘진 곳은 계속 서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는 낮으나 차이가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니까 그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다. 40번. 하수도 시설 중 오수관거의 최소 간격은? 자, 오수관거는 최소 간격이 200mm고요. 우수관거, 빗물 관거는 최소 250mm입니다. 이건 뭐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양이라든지 뭐 그 경사라든지 이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최소 간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200mm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상록수를 옮겨 심기 위해 나무를 캐올릴 때 뿌리분의 지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부러 상록수라는 전제 조건을 줬어요. 근데 상록수라는 전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뿌리분을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정말 이거는 합격하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42번. 솔라방의 생태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솔라방은 줄기가 아니라 잎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식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엽성이에요. 소나무과의 잎을 갉아먹는 게 솔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잎이죠. 그래서 잎에다가 낳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유충은 잎을 가해하고 소나무가 그렇게 되면은 갉아먹으니까 고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43번. 일반적인 조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경하는데 생산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곳에서의 얘기지 우리는 생산이 아니라 시공해서 그 시공한 것을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4번. 성충의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나무 좀입니다. 보통 이제 얘네들은 보통 유충들이 보통 갉아먹어서 생기는 피해거든요. 대부분. 근데 소나무 좀의 경우는 성충이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5번. 얘도 지금 제가 이것도 그림 통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경 설계 기준에서 식물 생육에 필요한 채소 식재 토심을 연결한 것으로 바른 것은 잔디와 초본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cm. 소간목은 30에서 45, 대간목은 45에서 60, 교목은 60에서 150입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의 규격 명칭이 있죠. 수고라든지 수간폭이라든지 근원직경, 흉보직경처럼 저도 이 식재 토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경을 공부했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46번. 한발이 계속될 때 우리가 한 발의 피해랑 그냥 한 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발은 가뭄이고 한 해는 추워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온의 피해입니다. 저온 피해.
그래서 우리 이걸 반드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한 발의 피해라고 했으니까 가뭄의 피해일 때 집갈기나 물주기를 빨리 해줘야 된다. 얘는 그러면은 건조에 되게 약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나구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습성으로 건조 피해를 입기가 가장 쉬운 수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발의 피해가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구송부터 구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7번. 조선시대 전통 정원을 꾸미고자 할 때 연못 시공에 적합한 호안공. 사계석이죠. 사계석. 사계석은 이제 우리 한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치 18cm 정도라고 그랬죠. 한 요렇게 된 장방형의 돌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담장이나 이런 데 싸지 않고 바닥에 또 깔기도 해요. 멋내기 위해서. 그런데 요 정도의 방형 육면체의 화강석을 우리는 사계석이라고 하는데 요 모양으로 하면 모양이 되게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가 나오는데 한 치는 3.03cm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포트 얘기할 때 세치 포트, 네치 포트 얘기할 때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한 치가 3.03. 옛날 단위 표현이기는 한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자, 48번. 농약의 보조제가 아닌 것은 유인제죠. 자, 증량하거나 협력하거나 유화제는 우리가 농약을 만들 때 농약 순수 성분 100%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거랑 섞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인제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해충을 끌어들이는 데 쓰는 약제예요. 약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조제가 아니라 그냥 살충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9번. 종자에 의해 번식되는 잡초는 3번 피입니다. 다른 거는 영양 번식으로 번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가 잘라지면서 번지는 거 혹은 기는 줄기가 발달하는 건데 얘들은 종자 번식을 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포수가 아니라 포화 상태겠죠. 골재에 포함하고 있는 흡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중량에 대한 배분율은 다음 중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골재의 흡수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골재가 이렇게 있어요. 얘도 건조하고 얘도 건조하고. 그러면 이제 건조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얘는 수분을 꽉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겉에는 건조해. 이거를 우리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가장 좋은 골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건조해, 주변도 건조해. 얘는 그러면 수분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골재의 흡수율을 가지고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m, 4m, 5m라고 합시다. 이때 면적은 얼마일까요? 별걸 다 해요.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해야 되는 판이 됐어요. 자, 보시면 삼각형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가 4m, 얘가 5m, 얘가 5m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면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면적을 구하려면 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요게 x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변의 길이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 제곱은 이 제곱은 밑변 곱하기 요게 x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중간에 딱 나누면 이 반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띄어서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x로 보고 얘를 2로 보고 얘를 5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x제곱은 21이고 그래서 x는 루트 21이 되면서 루트 21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x값이 루트 2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 갑자기 4가 왜 나왔지? 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4 곱하기 루트 21의 2분의 1은 면적이 그러니까 약 9.2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이거 우리 공식 피타고라스의 공식 외워야 될까요? 운이 좋으면 맞는 거고 뭐 틀리면 틀린 건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풀이는 해드리지만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번. 곁눈 밑에 상처를 내어 놓으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이 축적되어 잎눈이 꽃눈으로 변하는 일이 많다. 어떤 이유일까? CN율이 높아지므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상부와 지하부 얘기할 때 TR율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밑에를 N, 여기를 탄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꽃눈으로 변하는 일이 많다. 이쪽에 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었는데 얘가 3이 됐다. 그러면 CN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말을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들어서 뭐 틀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쪽은 지상부인데 지상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탄소 동화 작용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C예요. C. 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게 많아지면 당연히 CN율이 높아지는 거고 CN율이 높아지니까 그게 잎눈이 꽃눈으로 변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갔으니까. 만약에 이게 밑에 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면 뿌리 발육이 좋아지면서 얘가 생장을 해요. 생장을 하지 개화 결실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번. 관상하기에 편리하도록 땅을 1에서 2m 깊이로 파내려가서 평평한 바닥을 조성하고 그 바닥에 화단을 조성한다. 자,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침상화단. 이것도 문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식화단과 양탄자 모든 화문화단의 설명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54번. 줄기의 수피가 얇아 옮겨 심은 직후 줄기 감기를 반드시 하여야 되는. 자, 수피가 얇은 나무, 단풍나무, 일본 목련, 배롱나무. 이게 제일 수피가 얇아서 문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식을 하거나 겨울이 올 때 반드시 수피를 감아줘야 되는 나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55번. 돌쌓기 시공상 유의해야 할 사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돌쌓기 시 뒷체험을 잘해야지 뒤로 안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석재는 수분을 미리 물을 좀 뿌려 놓으면은요,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몰타르를 붙일 때. 그 다음에 하루에 1.2m 이하로 쌓는 것이 좋죠. 제가 벽돌 쌓기도 마찬가지로 1.2m 최대 1.5m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 쌓으면 얘는 무너질 가능성이, 굳을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높이 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뭐가 잘못됐나? 세로 줄눈을 연속하게 한다. 우리 통줄눈 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어긋나게 혹은 골 쌓기든 켜 쌓기든 뭐 어긋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통줄눈, 세로 줄눈 연속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56번. 잔디밭의 관수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저녁 6시 이후, 일출 전,
오후도 시경치 아주 안 좋아요. 정오도 안 좋아요. 아무 때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잔디밭 관리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골프장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라운딩 돌 때예요. 라운딩 돌 때 물 주면 사람들 싫어하죠. 레크레이션 스포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물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후, 정오 이럴 때는 물을 주면 이 물이 햇빛에 반사돼서 얘가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니면 해 뜨기 전에 일찍 주는 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때나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잔디밭을 써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57번. 다음 중 무거운 돌을 놓거나 큰 나무를 옮길 때 우리 체인블럭 쓴다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 보면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반과 적재를 다 할 수 있대요. 자, 금방 제가 체인블럭 얘기를 했잖아요. 이동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지 얘는 적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집어서 그냥 옮기기만 해주는 거예요. 모터 그레이더는 제가 운동장 평탄 작업하는, 정지 작업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트럭에 크레인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으로 옮기고 트럭이니까 적재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콤바인은 우리 곡물 할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걸 콤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58번. 내충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방제법에 속하는가? 자, 우리가 물리적인 거는 잠복서를 설치하거나 가지를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는 제가 농약을 쓰는 거라 그랬고 생물적인 방법은 천적이나 효소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재배학적 방제 방법은 만약에 해충의 피해를 잘 입는 거라면 해충의 피해를 덜 입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네. 자, 59번. 작물 잡초 간의 경합에 있어 임계 경합 기간이란 임계했다. 다 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물의 경합이 가장 민감한 시기를 임계 경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합이라는 거는 얘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경쟁에서 경쟁 중에 경합이라는 게 있는데, 임계라는 거는 마지막, 막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 60번. 정원수의 덧걸음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덧걸음은 다른 말로 추비 혹은 무기질비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덧걸음은 요소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생석회나 두엄이나 쌀겨는 유기질 쪽에 가깝고요. 특히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비료라기보다는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토양 계량제고요. 두엄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로 밑거름으로 많이 씁니다. 퇴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약간 냄새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쌀겨도 쌀겨는 우리가 보통 멀칭 재료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기질비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덧거름, 무기질 재료는 요소죠. 대표적인 질소질 비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회 문제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유의해야 되는 거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거 계속 설명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거나 이게 너무 이것까지 굳이 해야 되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공을 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에요. 이건 합격을 위한 시험이에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나온 문제를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 틀리는 거는 정말 마이너스예요. 새로운 거를 계속하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지 말고 알려면 제대로,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은 정확하게 외워서 여러 번 나와도 어떤 유형으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점 맞는 게 아니라 60점의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위주로 먼저 공부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0회 모의고사 마치겠습니다.